힘이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시다. 두 번째는 미국의 죽음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 유대인에게 저주를. 유대인의 저주. 마지막에 이슬람의 승리. 러시아 쪽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온 것 같다. 우리 미국이 유럽을 도와줘가지고 유럽을 전쟁에서 살려주고 번영하도록 했는데 네. 또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일단 지금 미국이 그 후티를 이번엔 단단히 손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부대를 지금 발진을 시켰죠. 먼저는 해리 스트루먼 항공모함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훈련을 끝낸 칼 벤슨호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대가 직결을 해서 후티를 이번 기회에 그냥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아작을 내겠다. 네, 아작을 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그러느냐? 일단은 그 홍해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어요.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보면은 물건을 판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게 유럽 어랑이 빠르거든요. 네. 그 사실은 그 전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기 전에는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데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서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한 2주가 더 빨라진 겁니다. 예, 그걸 뚫어놨는데 네. 근데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는 홍해로 들어가야 되고 홍해로 들어가려면 그 입구가 바블 만답이라는 입구예요. 바블 만답이 되게 눈물의 해협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누가 장악하냐?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가자 공격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국가의 선박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걸 또 1년째 지금 계속 2023년 10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물류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길에 돌아서 갔죠. 14일. 그게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기회에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일단 표면적 목표고, 두 번째로는 어쩌면 깊은 속내는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까부는데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거죠. 예,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고. 근데 그거는 보나마나 뻔하지 않느냐. 이란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아작을 내서 이란한테 뭔가 분보해 주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 이란 후티 반군이 그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좀 정리하려고 오는데, 후티 반군이 만약에 우리한테 까불면서 미사일을 날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후티 반군이 쏜 거라고 생각 안 해. 니네가 쏜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란만 얘네들이 돕는 것 같진 않다. 또 있나요? 뒤에 배우가? 러시아다. 러시아가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쪽에서 물건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게 단순히 후티 반군 얘네들이 무기를 가져오는 소스가 이란만은 아닌 것 같다. 러시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던 무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푸티가 지금 힘을 계속적으로 비축한 거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타겟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결국에는 후티 반군이 예멘에 있는 반국가 무장 세력이잖아요. 친이란 무장 세력. 이들이 어떤 일을 해왔길래 아까 가다를 막고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왜 미국이 공습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보면은요, 종교적으로는 시아파입니다. 근데 시아파가요, 파가 세 개가 있어요. 크게. 이란이 가장 큰 12이맘 시아파예요. 예. 근데 12이맘 시아파고 후티 반군은 5이맘 시아파입니다. 이 학자들은 5이맘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의 12이맘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나 아샤리아 해가지고 아랍어로 하면 12이맘이에요. 그래, 그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후티 반군이나 이런 다른 시아파들은 우리는 5이맘파야, 우리는 7이맘파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임을 따서 시아파에서 5이맘파는 원래 자이드인데,
그냥 우리 편의상 5위만파로 버립니다. 예, 다섯 번째 이맘 쪽에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5위만파고 12위만파는 다 같은데 1, 2, 3, 4, 2만은 같은데 5번이 달라진다 해서 5위만파고 7위만은 6번까지 같은데 1번, 9번이 달라진다 해서 7위만파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후티 반군은 사이디파인데 이 사람들은 주 근거지가 예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이디파가 예멘에서 사이디 왕국을 다스려 왔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왕국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멘의 국민 전체로 봤었을 때 한 60%, 지금은 이제 한 반에서 한 40%가 이 시아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북쪽에 고립된 지역에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신앙 운동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신앙 운동을 시작해서 이끌어온 사람이 이름이 후티입니다. 예, 이제 이게 표준 아랍어는 후티고요. 네. 그걸 이제 보통 후티 그럽니다. 예, 후티인데, 이가 후티 형제들이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한 거예요. 신앙 재생 운동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슬람, 시아파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반미로 돌아서요. 예, 이슬람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를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면 5가지가 있습니다. 구호가. 예,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반미. 아니요. 처음부터 밤이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예, 일본은 항상 이슬람 좋은 게 나와야죠. 그럼 뭐 이슬람 뭐 형제들을 무슬림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 하나님이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시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아니 이제 그 두 번째부터 이제 나와요. 두 번째부터 반미. 미국의 저주를, 미국이 나쁜 놈. 미국의 죽음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 유대인에게 저주를, 유대인의 저주. 마지막에 이슬람의 승리. 이슬람의 승리.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깃발에 이렇게 아랍어로 써 있고 그 맨 위에 두 자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이제 녹색 계통으로 쓰고 빨간색. 그다음에 요 세 가지 이 저주와 죽음과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가 이게 하나의 이 표여 가지고 비행기에도 붙어 있고 뭐 청에 다 붙어 있어 이런 게. 이 나라의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이 후티 반군의 문건이고요. 네. 이들이 원래 반군을 시작했어요. 네. 반군을 시작했는데 2011년 아랍의 봄이 생기면서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말에 얘네들이 혼란을 틈타서 그때 내전을 벌이고 있다가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예멘의 강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는 이들을 정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멘의 정부가 후티 반군한테 넘어간 거죠.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가 힘없이 넘어졌고 그 정부를 이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사우디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예멘 일정 지역만 가지고 있는 게 전체 통치를 하고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네. 예멘이 큰 나라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 50% 이상 중요한 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예, 중요한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후티 반군에게 쫓겨난 그 당시의 정부의 임사들이 사우디로 갔고 사우디에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때부터 2015년 3월부터 UAE하고 같이 폭격을 한 거죠. 근데 못 이겼어요. 후티 반군이 센가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센 것도 있겠지만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나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공군력으로 불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5년 6년이 지나도 안 되네요. 폭격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후티 반군이 일단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그렇죠. 예. 근데 싸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들을 무찌르려면 있는 곳이 이 북쪽이 예멘의 아주 험한 산악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 지상군을 놔야 되는데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지상군이 없죠. 공습만 해서는 안 돼요. 네, 공습도 계속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공습이라는 건요. 사우디가 공습하는 걸 미국이 별로 원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공습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공습하면은 그냥 비행기 떠가지고 때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비행기 때리기 전에 어디를 때려야 될지 밑에 이미 지상 작전하는 타겟을 정해주는 특수부대 같은 게 순간 들어가야 돼요. 결국엔 지상군이 호수지면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디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찍어주면 그걸 좌표를 받아서
그 조종사한테 가고 조종사가 그거를 보고 때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죠. 우리가 오폭 많이 했죠. 그죠 민간인 살해하고 있고. 예, 민간인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오폭을 한 거예요. 뭐 결혼식장도 때리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역시 후티밖에 없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그런 부분에서 깔끔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으로서는 뭐 계속 버텨왔던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나긴 했습니다. 미국은 아주 정밀하게 때리고 있으니까요. 정밀하게 때리고 있고 뭐 쏟아붓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뭐 이미 그 제일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라는 MQ-9 리퍼라는 드론도 네. 격추됐고 그 몇백억 하잖아요. 몇백억 네. 하는 거 그것도 격추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 뚜껑이 열렸죠. 화가 나죠.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선택은 분명하다. 미국 선박에 대한 사격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 공격을 시작했으며 후티와 그들을 지원하는 이란의 진짜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맛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후티 반군을 절멸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후티 반군이 운영하고 있는 군사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기고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이 차지할 수 있는 찾아서 다 부시겠다라는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거든요.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한테 보여주는 거. 자, 봐라. 지금 요거는 그냥 맛보기만 한 거다. 다음은 이란. 이란, 그러니까 이란을 다음이 이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핵 협정을 하지 않고 네. 만약에 계속 뻗대면서 핵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건 나는 짤 없어.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보여줄 거야. 아마 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격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말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티도 만만치 않아서 미국의 첨단 드론인 MQ-9 리퍼 한 대당 439억 원에 달하는 무인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는데 근데 예멘 현지에서 제작한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가 이제 현지에서 제작을 했겠죠. 근데 부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가 문제죠. 결국은 이란에서 뭐, 예, 그렇게 다들 그렇게 미국이랑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기가 완제품으로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얘기인데 미국 쪽이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걸 누가 조립했겠느냐? 이란 기술자가 있다. 예. 그리고 러시아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러시아도 있는 것 같다. 러시아 쪽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 무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온 것 같다. 요즘 나오는 말이 이란만 돕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간의 비밀 대화가 실수로 공개가 됐다고 둘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메신저 방을 만들어 놓고 기자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말이 되나요? 약간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거야. 아니요, 이게 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허술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군사협정을 하는데 우리는 기자들이 있는 데에서 야 여기 때리고 이거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인 한 명이 자기는 공격하기 전에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야당인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군사기밀 걸로 고발해야 된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하고 격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사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기 막말로 해가지고요 언론인이 스파이랑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수수는 어떻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메신저가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도 카톡하고 뭐 우리나라도 여러 사람들 고위관리들도 뭐 카톡 뭐 다 하겠지만 그래서 다 비하폰 쓰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더 번혹스러운 건 뭐 그거야 자기네 집 군사 작전이었구나 칩시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눈 말들에서 유럽을 완전히 그냥 묵삽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유럽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2017년 처음 집권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우리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모든 일에 하면서 어려운 일을 미국이 돈 들여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실질적으로 안보를 책임을 졌는데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힘들여서 길을 다 안전하게 해놓으면 유럽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돈을 번 거야, 항소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을 내라. 뭐야, 우리가 왜 우리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항공어 한 대 뜨는 게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길이 안전하게 되면 아니 뭐 우리 동맹국이라는 애들 니네들 돈 다 안 보내? 뭐 다 벌면 그걸 좀 우리한테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미국 세계 경찰 안 해. 왜 그만했을 때 미국 사람도 그래 맞지?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 지지층이 냈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후티 방문이게 때리는데 얘네들이 길목을 막아가지고 지금 교통로를 막아서 배들이 좀 다 돌아가. 심하게 뭐 아프리카도 오면 돈이 없네. 돈이 들고 이주나 더 가고 물류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후티 반군이 그거를 못하도록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길을 누가 다니지? 유럽애들이 다니잖아. 그럼 니네들은 왜 안 하니? 그 너네는 왜 그럼 공격 안 해? 예, 왜 니네들은 왜 안 해?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 말을 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남편도 그렇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도나 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류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들어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기 때와 위기 차이인데 일기 때는 그래도 예를 들면은 제임스 매티스라는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도 당신처럼 우리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신망받는 나라가 된 거는 우리 동맹들 덕분에 된 거다. 우리 미국이 하자면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 그 동맹의 힘이라는 걸 무시를 못하는데 그 동맹을 져버리면서 그건 안 된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트럼프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찰 안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맹들을 대놓고 야 미국 이 유럽 애들 더 도와주면 안 된다. 우리가 쟤네들 봐라. 우리가 한 다음에 저 이득은 다 갖고 가면서 쟤네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대서양을 사이에도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금이 왕창 갈 거예요. 이혼 직전이다. 그렇죠. 이혼 직전이죠. 이혼 직전이고 사실은 이제 유럽도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중국 출장을 가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유럽 애들이 중동에서 회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미국에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지금 움직이는 거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기가 이제 쭉 빠진서.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 사람들을 다시 구제하는 것을 증오할 뿐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만에 거기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누가 우리가 유럽을 도와줬냐? 우리 미국이 유럽을 도와줘가지고 유럽을 여기 그 전쟁에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번영하도록 했는데 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핵심적인 사람들이 냅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트럼프가 이쪽으로 가려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조지 사님 전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이러가면 아유 전화 맞지 그 말이 그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트럼프 이기 정부가 굉장히 좀 곤혹스럽죠. 교수님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이 핵범국이 되고 나서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전 세계의 물류가 바다를 통해 가는 게 방해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바다를 지켜왔잖아요. 해적들한테도 지키고. 그러면은 미국이 뭐 예전만큼 그지 부채가 많아가지고 돈 쓰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이분들 말처럼 그럼 프랑스나 영국, 독일도 특히 프랑스는 항공모험 이제 독일 항공모험 있잖아요. 같이 좀 껴가지고 돈 좀 내가지고 같이 폭격하고 뭐 지상공 보내거나 해서 이 작전에 참여하면은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왜 유럽은 안?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득 보는 건 니네들 아니에요. 그럼 제가 들어봐도 중동에 자꾸 막 마크롱 대통령 나와가지고 빼다 이렇게 막 시기야 뭐 뒤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크루드족. 크루드족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마룬파 있었던 네네. 예 그쪽 트럼프 이제 거기는 이제 시리아가 오랫동안 자기와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유럽 사람들은 막 말은 멋있게 하고 뭐 중동에 이스라엘도 우리 남PD님 얘기하시는 그 생각이 정확하게 트럼프 행정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전하는 건 좋은데 뭐 좀 하면서 예, 그래도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다 정리되면 결국에는 누가 이 과실을 따면 이제 유럽 애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되게 뿌리 깊게 있는. 네, 네, 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교수님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 제리 벤스 부통령은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쿠티방군 정리할 사람은 결국 우리 밑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미국이 마음 먹고 공격을 하면 후티방군이 좀 괴멸돼서 정권이 민주화가 된다거나 혹은 뭐 적어도 이제 홍해를 이제 배들을 위협까지 없을 정도로. 아니 뭐 근데 후티 반군이 민주화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이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슬람주의고 이슬람 우선주의인데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한테 좀 원하는 거는 민주주의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미국은 요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일단 아무튼 군사적 위협 없애는 거죠. 항행의 자유를 만들겠다. 예, 그거가 목적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이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배 건들지 못할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네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불사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뭐 미국 계속 쏟아부으면은요. 쏟아붓고 뭐 근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미국이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들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결국에는 또 지상군 파견 안 할 거잖아요. 지상군 파견 안 합니다. 지상군 들어가면 피해가 커요. 또 다시 베트남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후티 방으로 싸우려면 산악지대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안 됐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안 됐는데 그걸 또 해요. 예멘에서. 그건 저건 아니라고. 폭격만 해서 좀 무력화하고. 네, 무력화해가지고 좀 힘을 못 쓰게. 근데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의 지금 보니까 뭐 북쪽에 그 지하 터널 같은 데도 계속 때리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작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 이들을 무력화시키면 당분간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또 이란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핵 확산하면서 이제 우리가 후티방군한테 무기 지원할게 혹은 뭐 줄일게 하면은 스티브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란은 사실은요. 예. 후티 반군 때리는 거하고 이란은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후티 반군의 무기를 가는 거는 맞지만 네.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정황상 그다음에 그 선박에 후티 반군으로 가는 선박들을 다 납포돼 가지고 보면 거기 무기 실어 있는 거 다 이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어서 이란이 관계돼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럼 이란은 안 보내도 되거든요. 뭐 후티 반군이 뭐 새로운 이란에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이득이 될 만한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후티 반군 관계에 있다는 게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런데 후티 반군을 때려서 이란을 막을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을 미국이 때리면서 이란에는 너희들한테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는 볼 수 있겠지만 이란이 거기에 겁을 나가지고 후티 반군 저렇게 때리니까 우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 후티방군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정도 카드인 거네. 근데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후티 반군은 아니에요. 후티 반군은 어떤 면에서는 90년대 후티 반군이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때 이란에서 나오는 드디어 우리 예멘에서도 새로운 헤즈볼라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네. 어디까지나 후티 반군은 자생적인 조직이지 이란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편의상 결혼 관계예요.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즈볼라하고는 다르죠. 헤즈볼은 직접 키운 거니까. 이란이 직접 그냥 만든 거니. 그럼 또 후티방군 진행 상황 가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2부에서 저희 이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부에서 얘기했지만 후티방군에 대한 우리의 본습이 이란의 핵 협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간의 압박 카드 요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면서 자 푸티 봤지? 너희들한테 공격은 이보다 더 심할 거야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쪽 얘기가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협박조냐 아니면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뭐 우리도 안 봤으니까 나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2달 내에 협정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오픈 엔디드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무한정할 수는 없다. 2달 안에 끝내겠다.
근데 이제 두 달이 그게 어떤 두 달이냐 이거죠. 편지를 쓴 날부터 아니면 이란이 그 편지를 받고 오케이해서 우리가 딜을 하자 시작할 때부터 두 달이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말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언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5월 말까지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네, 5월 말까지 핵을 폐기하고 핵 협정을 끝내지 않으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이란을 폭격할 거다. 트럼프는 폭격할 거다. 이게 장난말 아니다. 그리고 그 폭격은 트럼프 말대로 이란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거다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재로서는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네. B2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때릴 수 있는 전투기 종류 9대 전투기 어마어마한 무시한 성능을 가진 것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란의 라리자니 고문은 네. 미국 혹은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구실로 공격을 하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위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굽격하면 우리는 핵 개발할 거야. 간초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을 때 미국은 쉽게 말하면 힘을 통한 평화를 하기 위해서 무기로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란이 맞고 아유 무서우니까 빨리 핵협정 해야겠다가 아니라 때려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우리도 핵을 만들 거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맞으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사실 그거 다 걱정들 해요. 이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그러면 진짜 핵 개발한다. 예, 그 이란이 쓸 수 있는 무서운 카드죠. 그러면 너네들은 뭐 때린다고 그럼 우리는 핵 개발 카드 있어. 우리 굳이 핵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진짜 우리를 핵을 만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란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핵 전쟁 안 나게 하려면 막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이란은 정확하게 그 말 그대로 받아요.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핵이다. 우리 핵 가져야지. 예, 그래서 때문에 핵 가져야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마음이 급한 게 최근에 이제 IAEA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이란이 가장 위협적인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나님 농축 수준이 60%가 됐고 60%라면 뭐 90%가 가는 건 시간 문제고 금방이고 그럼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농축 능력을 보면은 현재 핵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다. 와.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정확히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지 아예 증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사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시간이 지체할 수가 없다. 알려 축하된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트럼프가 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같이 도와서 칠 건데 그런데 트럼프가 안 치면 어떻게 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쳐야겠다는 얘기죠. 아, 미국이 공격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가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무기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막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올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어쩌면 진짜 이란이 핵 개발할 거다. 그럼 약간 우리나라 그 90년대 초에 북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면에서 뭐 경수로 지어주면서 협상했는데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수로는 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북한처럼 얘네가 핵문턱인데 지금 쳐서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쳐서 없애고, 그러니까 쳐서 없애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란이 어느 쪽에서 뭐를 숨겨놨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의 핵능력이 아니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폭격 얘기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핵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시간을 늦출 수는 있다. 그죠. 망가져서 또 다시 지을 때까지 시간이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지금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란이 근데 군사 강국이잖아요, 중동에서. 강국인 강국이죠.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도요. 이 플라스마라고 제가 뭐 무기는 잘 모르니까 다 모르는데 요즘 이제 플라스마라는 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답니다. 이걸 장착한 무기를 보인다. 이제 그게 진짜인지 위험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걸 무기로 돼가지고 실용화가 돼서 한 지금 실전에 배치할 수준이라면 그렇죠. 미국이나 뭐 걱정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맞불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 무기를 실용화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좀 끌어들여 약간 레버리지 삼아서 이란의 핵 협상의 중재자 같은 걸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말 이런 거죠. 야, 그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트럼프도 참 고맙네. 이제 브라이든 여행에서 우리 말 좀 들어줘서 그러면 나도 하나 줘야지. 야, 너 일하라고 좀 문제 있으고 우리가 좀 중재해줄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이란 당이 싫어하겠죠. 예, 싫어하죠. 왜냐면 정상적인 상황이어 가지고 트럼프와 이란의 관계를 푸틴이 중재한다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약간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또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유리하게 푸틴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럼 푸틴이 그럼 미국에 고마워서라도 이란과의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겠죠. 그게 공평한 중재자가 아니고 그냥 기울어져 예,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믿지 말아라. 트럼프와 푸틴이 저렇게 좋은 상태에서 우리의 중재자를 푸틴이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건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발끈했죠. 이란은 절대 뭐,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문제에 중재하겠다는 나라가 러시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친서를 누굴 통해서 보냈냐면 UAE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아부다비. 네. 예. 근데 이란은 오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채널은 UAE예요. 그래서 이란도 그러면 이게 UAE 채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오만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이미 고민스럽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그림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게 돼요. UA보다도 중립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UAE도 사실은 평소의 태도가 이란에게 그렇게 이란과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미국이 원하는 채널이니까 이란이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란으로서는 가장 좋은 채널은 오만입니다. 오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게 이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하고 남 PD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사이에 우리 성일강 교수가 중재를 쓴다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 셋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성희 교수가 우리가 싸울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막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남 PD님이 방이 1호실에 있고 성 교수는 2호실에 있고 난 3호실에 있어요. 그래서 남 PD가 성 교수한테 가가지고 나이드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성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내 얘기를 전해요. 성 교수가 계속 말을 전하는 거야. 간접해요. 간접 대박. 예. 근데 간접대의 단점이 뭔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송 교수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순간 뭔가 최가 솔직히 말했다고. 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카운터 파트로 두고 싶은데 그건 이란은 로만이고 미국은 UAE. 갈 길이 멀군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와중에 이란이 경제 상황이 정말 북한 수준으로 처참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때요? 안 좋아요. 환율이 1달러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60만에서 65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달러가 60만 리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60만 리알입니다. 예. 근데 60만 리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달러가 2015년 핵 협상이 됐었을 때 네. 32,500, 33,00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33,000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때는 60만까지 갔어요.
60에서 65만. 트럼프 대통령이 70만 같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이 작년 11월이잖아요. 지금 불과 5개월이 되는데 5개월이 안 됐잖아요. 4개월이잖아요. 4개월 5개월 됐거든요. 얼마 전에 100만이 넘었어요. 아, 그럼 4, 5개월 만에 2배로 환율이 네.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7월 기준으로 하면 30배가 넘었어요. 또 사실 환율이 30배가 나빠지면서 그 돈이 휴지 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정부가 사오는 환율은 일종의 그 정부 환율이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딱 거침에 고정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돈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평가당 40%예요. 인플레이션이 40%. 그거면 사실 국민들은 똥도 사기가 어려운 거잖아. 제 경제 산정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여론이나 반 혹은 증거에 많이 그게 사실 이제 이란의 대통령은 민심을 반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양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서 이란 경제를 되돌리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정도도 지금 뭐 하냐면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너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나도 니네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나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해놓고 대화를 하는 거 우리 안 한다. 뭐 경제 제재 다 압박으로 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쫓아놓고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겁을 막 준 다음에 뭐 테이블장에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알겠다. 제가 남PD하고 얘기하는데 남PD님이 힘이 약하고 내가 굉장히 강하다라며요. 근데 내가 아쉬운 건 내가 좀 아쉬워 지금 남PD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남PD들 잘못 먹는 두 가지잖아요. 막 윽박지르면서 막 이 방 닫아버리고 뭐 하는 일 다 막아버리고 대화장에 화딱지게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커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 길도 다 해갖고 좀 나가서 놀 수 있는 거 다 마련해놨으니까 나오니 일단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도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래도 대화를 하려면 투자가 낫죠. 잘 그렇죠. 봐야죠. 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대화를 하길 때까지 막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대화가 나오는 거는 이라는 뜻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무조건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하는 대화는 안 하겠다. 뭐 자존심이 있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화의 주제도 그거예요. 이제 그게 대화의 첫 번째 그 채널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내용이 니네들이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니들도 자꾸만 내가 핵 무기를 만든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의심하고 그 믿고 있더라.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나하고 하는 대화가 내가 핵을 개발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오케이, 내가 그거 대화를 하겠다. 논제가 그렇다면. 근데 말이야, 너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핵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핵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문제 삼는다? 그러면 난 또 대화할 필요 없지. 우리는 그건 대화의 대상이 아니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핵 무기에 관계된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에 하는 모든 핵 활동은 그냥 그게 뭐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도 아예 안 돼. 왜 싸그리 몽땅 해가지고 하려든지 거기에 대한 약간 불분명해요. 야,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교수님. 왜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해도 지금 시정철판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변동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대화는 하겠는데 협상 테이블까지 오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이제 2달 안에 하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트럼프는 만약에 2차 접수 안 되면 5월 말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차피 안 되고 빨리 일단 치자 만든 이스라엘은 뭐 대화가 못 빨리 하자는 거예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이스라엘은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미국이 대화를 한다니까 일단은 뭐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핵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뭐 단순히 이란 핵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그건 사실 이란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건 이란의 작품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2차 배경에 끝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스라엘은 너네 하마스 완전히 손끊어까지 바라는 거죠. 아니 이미 하마스는 이제 거의 무력화됐거든요. 예,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 막았고 헤즈볼라도 무력화시켰고 근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이란이니까 이란을 어떻게든 주저앉혀야 된다.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그러면 말랑말랑한 무슨 핵무기만 좀 동결하게 이 정도로는 묵겠는데.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스라엘도 대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는 핵만 있는 게 아니라 핵,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미사일,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란 탄도미사일 너무 많이 발전했다. 예, 그 주변에 많이 수출하고 탄도미사일도 제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란이 주변 국가에 깔아놓은 대리 세력들, 예를 들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뭐 핵 협상 하자면서 뭐 내 미사일 내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는 그럼 이게 협상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협상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뭐 파토가 나더라도 파탕이 나더라도 협상은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그냥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란이 맞고 미국은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건 너무 과장이니까. 그렇지만 뭘 공격했습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럼 미국도 미군 기지 맞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란은 그러면서 미국 편에 든 나라들의 이런 제 말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주변 국가들의 석유 시설, 가스 시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가 뜨나겠는데 경제는 아니게 낫겠는. 상상하기가 싫죠. 과거에 그 사우디 정유시설인가 한번 푸셨다가 막 몇 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요즘에 500만 배럴이 날라갔으니까요. 석유가. 네, 500만 배럴 생산량이 500만 배럴이 하루에 이대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이 날라갔어. 그러면은 뭐 사우디도 친미국 가니까 그냥 내가 정유시로 박살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얘기를 이란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란 정부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만나기 편하니까 아니 근데 그 옆에 언중 유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 국가들은 그냥 미국을 지원한 세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란을 지금 쉽게 때리지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으면 예, 막 이제 그 걱정. 쉽게 말하면 그 배수진 치는 거죠, 배수진. 어차피 뭐 이란이 막을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불사 무기, 플라즈마 호기. 플라스마. 그거를 지금 우리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쉽게 말하면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만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면서 공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서방 세력에서는 내부에서 무너뜨려서 초공교체난 어떤 군부를 통한 그런 평화를 원할 것 같은데, 그럼 이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들고 일어날 가능성 없을까요, 교수님? 우리 남PD님이 얘기하시는 게 미국이 오랫동안 꿈꿔온 굉장히 기대하는 시나리오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란의 자체 혁명이 나서 이 정권 넘어뜨려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쪼이는 것보다는 햇볕 정책이 더 필요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란 대이란 정책을 강력하게 나갈 때 이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내의 변화를 바라기 더 어렵다. 네. 국가의 위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목소리는 멈춰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뭐 민주주의라든 뭐 이런 얘기 뭘 하면은 이게 이제 매국노가 돼요. 그래서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동력을 잃어요. 밖에서 계속 비축을 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는 쪼이면 이란 정부가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에 문제가 생겨서 혁명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반대로 가요. 더 강경화가 됐다. 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고 얘기를 해야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변화는 두들겨 패서 되는 변화가 아니라고요. 네, 자유스럽게 가고 교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죠. 그렇지 않아서 변화 안 변화. 교수님, 그러면 북한하고 이란은 좀 다른가요? 지금 북한하고는 달라요. 북한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화적으로 접근하고 지원을 했더니 결국은 저쪽은 자생적인 어떤 반대 세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핵실험에서 핵개발 가서 성공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폐쇄사회잖아요. 예. 이란은 열려있는 사회예요. 북한은 경제 자체가 뭐 주체 사상해가지고 자기네들 주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외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외부에서 끊어도 충격이 없어요. 원래 어차피 없이 살았고 굳이 뭐 안 들어오는 거 뭐 그건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 충격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란은 커요. 이란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되니까요. 이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하고 비교하는. 제가 이란 신문 보는데 이란 신문에 이제 인터넷에도 가끔 북한 기사 나오면 밑에 이란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있어요. 뭐 이상한 애들이. 야, 우리가 볼 때도 비슷하게 봤는데 그쪽에서 볼 때 넌 막 북한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들은 북한 이상해요. 북한하고 이란하고 달라요.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이란 경제는 외부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예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유화적으로 대화적으로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파급과 그죠. 지금 이란이 그 오랫동안 외국과 관계를 하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수출하고 이렇게 영화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부가 한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을 생각이 있었을 때 뭐 외국 문화를 먹고 이란 거를 봐라 왜 자꾸 외국 뭐냐고 했었을 때 젊은 애들이 뭐 합니까? 다 동남아시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한류 드라마를 다 본 거잖아. 달라요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017년까지만 해도 네. 2016년부터 트럼프 집권 때 계속적으로 트럼프와 힘을 합쳐서 이란 변화해 보려고 했죠. 근데 자기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포용해서 경제적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이란이 필요한 데서 우리가 투자를 가자. 돈으로 묶이면 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이란의 개혁파 외교장관이었고 이번에 부통령하다 그만둔 사리프가 미국의 제재가 다시 시작됐을 때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좀 더 촘촘하게 서양 회사와 경제 관계를 맺어주지 못한 점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니 관계 관계를 맺어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관계 꿈꽃이 딱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다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랍 국가들도 촘촘하게 이란과 연결해서 이란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고 그랬으면 이란이 쉽게 공격 못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 공동체로 가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바이든이 못하겠죠. 아니면 이란이 아직 제재받는 국가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아랍 국가들이 결국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또 이제 이란의 핵 협상 네. 관련해서 2달 지금 시간 남은 거잖아요. 네. 진행사건 또 다음 달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어서 이 이슬람 국가들이 한석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우리는 중동의 탄유국들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산다라고 부러워하는데 중동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요 나프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나프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닙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남PD,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졸업장과 내가 1,000억 원과 어떤 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저는 1,000억 원 될것 같아요. 될 것은 나 1,000억 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내 평생에 1,000억 원 못 벌어. 맞아요. 100억? 100억은 잘하면 벌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100억. 그러니까 저도 100억도.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중동의 산유국들, 그러니까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유국은 아니에요. 석유가 나도 상업적으로 그 가치가 미미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튀니지도 석유로 납니다. 하루에 40만 배럴밖에 안 나요. 시리아도 나지만 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좀 쓸 수는 있겠지만 경제로 이득은 되죠. 그렇지만 이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니 그럴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이 있어서 석유로 정말 국부를 이룰 수 있는 나라 수준이 됐을 때 중동 국가들이 그 나라들이 이 석유를 발굴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거를 자국이 못했었어요. 자국에 그 석유가 있다라는 것을 서양 기업들이 와서 알게 됐고
그들이 야 우리가 석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하여튼 이게 나한테 좀 이게 조차권을 달라. 채굴권을. 그 채굴권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뭐 벌면 얼마를 주겠다. 뭐 15% 주겠다. 보통 뭐 20%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뭐 가격 통제력이나 다 사양이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찾아오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빌딩 1,000억짜리 빌딩을 사서 거기에서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전 자원이라는 게. 예,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죠. 어쨌든 따박따박 나오니까. 예, 따가봉 나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펀드 만들어서 네. 기축도 하고 보기 좋죠. 예, 부럽잖아요.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예, 건물지수는 부럽지. 네. 예, 남PD가 건물 갖고 있으면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지대국가라고 합니다. 지대국가. 예, 땅에서 나오는 걸 땅에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대국가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오일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렌티어 스테이트라는 거 뭐냐면 보통 국가들이 발전을 하려면 제조업을 하고 뭐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나오는 세금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광물이나 이 자원을 발굴해서 대체적으로는 그 외국 회사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로열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를 지대국가라고 그래요. 레티어 스테이트. 예. 근데 석유가 계속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게 항상 드러난 게 유가가 들러나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동안 잘 세웠는데 우리가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공실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쵸. 월세 끊기 힘들죠, 보시는. 예. 그 비슷한 게 뭐가 온 거냐? 미국이 1997년부터 셰일 오일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셰일 오일. 네. 예. 거기서 충격 먹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기후 온난화 뭐 하면서 뭐 합니까? 친환경. 그래서 그 석유와 같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게 작별을 구하자. 그쵸. 예,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에너지로 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석유나 가스를 쓰지 않는 하나도 쓰지 않는 세상은 쉽게 올 것 같잖아요. 적어도 남PD님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는 그 일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가 교통수단만 그런 연료를 안 쓴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비롯해서 탈 것에서 모든 연료를 가스나 그 석유에서 뭐 수소나 전기라든지 이런 거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들 국가들이 이 석유에서 석유나 가스로 팔아서 얻은 게 그동안 100이었다면 네. 이게 60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들이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있고 그래서 뭐 석유는 석유대로 팔고 뭐 삼성, LG 그런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해가지고 법인세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했다면은 네. 꼭 괜찮아요. 뭐 삼성이나 LG 좀 더 잘해주면 되니까. 그쵸. 근데 그밖에 없잖아요. 석유 파는 거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심각하죠. 한 달에 벌어돈 돈이 한 달에 버는 게 100이었는데 이게 70원 떨어지면 70에 60 떨어져봐요.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었는데 한 개 500만 원, 600만 원 돼봐요. 600만 원 돼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 국가들 전부 다 사로 다 바꿔야겠다가. 우리나라가 그러면 사실 교수님 뛰어난 리더십으로 산업화를 이뤘고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민주화를 이뤘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정보화를 이룬 나라잖아요. 이른바 한강의 기로인데 우리는 자원은 솔직히 하나도 없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돈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그걸로 이런 산업화, 사업 다각화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경제적 번영을 못 이뤘다?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중동에서 석유가 제일 처음에 나오기 1908년 이란입니다. 네. 1920년 이라크에서 석유가 터지고요. 1932년에 바레인에서 석유가 터지고 38년 이후에 쿠웨이트, 38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뭐 100년, 90년 됐네. 예, 근데 이 석유에서 다 자국이 이 사람들이 갖고만 있었지 생산하고 개발하고 다 서양 사람. 기술 없었을 테가.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로열티를 먹고 산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나온 개발비 나오면 먼저 그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로열티 주고 생산하면서 몇 퍼센트 뭐 10%를 나중에 5대5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네, 나중에 국유화를 하고. 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나라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미국이 독립 전쟁을 할 때 영국과 할 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표 없는 것은 생 없다는 것이라.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한 거고 국민들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시혜를 베풀죠. 국민들 세금 안 내잖아.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오히려 나라에서 고조금을 주잖아요. 공부해라, 뭐 놀러 다녀라. 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굳이 나라에 대해 뭘 요구할 것도 없어요. 나는 뭐 세금도 안 내고 받아서 쓰는 사람. 네, 그래서 산유국일수록 민주주의 제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왜 이가 아니에요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그 석유나 가스로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자원에 없는 나라들과 달리 민주주의가 많이 낮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UCLA 교수 중에 마이클 로스라는 교수가 이 사람은 원래 경리계 그 중도학자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슬람 때문에 여성은 이거 발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클 로스가 이상하다. 이슬람 때문에 여성 인권이 발전 안 한다면 모든 국가들이 그래야 되는데 튀니지는 여성이 굉장히 활발하다. 여성의 활동이.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나프링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튀니지의 여성 정치 참여율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아, 정말. 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튀니지보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훨씬 더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튀니지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거의 그 넘었을 당시에는 거의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슬람 때문에 여성 인권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 민주주의가 이거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파봤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은요. 굉장히 됐습니다. 이슬람 아니다. 원인이 이슬람 아니야. 원인은 뭐냐? 석유다. 석유가 문제다. 네, 석유. 석유 때문에 여성 인권이 발달 안 해요. 산유국은 국민들이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렇죠. 잘못도 네, 일단 산유국 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석유 산업은요 금융 산업에 가깝거든요. 그 때문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울산 공장 가서 느낀 건데 울산 공장 가보세요. 울산에 여자들 거의 없어요. 그죠. 그게 남자들 득실득실해요. 공대하면 남자잖아요. 공도하면 남자잖아요. 네, 여성들 없잖아요. 네. 그게 산유국의 특징이에요. 거의 일하는 게 그 석유 생산 시설이라는 게 주로 남들이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국가에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굳이 여성들이 집 밖에 나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인데 그 논문에서 보면은 그 여성의 그 민주화율이라든지 참여율이 여성들은 뭐 사우디 전통적인 거 좋은 딸,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나아질 수가 없죠. 근데 튀니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근데 석유 이런 거 없죠. 예, 저기가 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먹고 살게 뭐를 하냐면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어디에 파는 거예요? 유럽에 파는 겁니다. 그 가해수공업을 통해서 누가 제일 싸요? 여성 노동력이 싸요. 그렇죠. 여성 노동력이 싸니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여성들이 일을 해요. 자, 여성들이 사회에 나서 일을 하면 뭘 배우니까 남자들과 부딪히면서 일하는 법을 배우죠. 그렇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남자들과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오늘 남녀고 다니는 애들하고 남자 여자 학교만 다니는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이성을 보는 눈도 다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개발 의식이 된 거죠. 돈을 버니까 나도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그렇죠. 아, 이거 맨날 집에서 이거 하니까 돈 많이 벌어.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튀니지라는 나라,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률이 훨씬 높고 산유국이 나라는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과 아무 문제가 없고 산업 구조의 문제다. 종교로 퉁쳐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마이클 로스 교수의 결론인데 그 논문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슬람과 민주주의, 이슬람과 여성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마이클 로스 교수의 논문을 항상 인용하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튀니지처럼 잠집 공장에서 시작해서 각각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팔면서 이 아내분들도 난 마케팅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우리 세대 차이를 알 것 같은데 아이는 알고 시내버스에서 차장 있는 시내버스 타보신 적 있어요? 안 탔어요. 저는 큰 세대긴 한데 회수권 세대긴 한데 차장은 없었어요. 차장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리고 싶은 거였죠. 맞아요. 그 전에 뭐 안내야도 있고 뭐 뒤에서 야, 우리 때는 앞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문이 있고 중간에 문에 그 안내양 노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는 노라들이 한 16살부터 18살, 20살까지였어요. 예. 차 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일을 한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뭐 버스 안내양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올라가서 일을 하면서 여성 신장에 여성의 일기 돈을 벌고 그랬단 뭐예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유국이라서 부자긴 한데 그런 산업 구조를 키우질 못했고 우리나라가 그걸 굉장히 잘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궁하니까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이 있었던 거고. 아,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남PD님은 제가 봤을 땐 중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 텐데. 맞아요. 저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거기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저희 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나라가 발전이 쫙 보이잖아요. 네.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발전해 오고 여기는 석유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석유를 안 쓰는 세상이 온대요. 놀란 거죠. 이게 변화가 언제부터 오냐면 2000년 6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현인이라고 그러는데 자티 야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 6월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야, 큰일 났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나냐? 아니지 않느냐. 돌이 있어도 석기 시대는 끝났죠. 청동기 때요. 그쵸. 예. 그 사람이 이러면서 석유 시대도 석유가 있어도 끝났다. 2030년이면 석유를 산 나라가 없어서 이제 석유를 한 어떤 나라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지금 변화를 해다 있는. 근데 그때 그 말을 다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랍산유국들이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문제를 내고 시작한 2015년이에요.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 다각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한국, 일본 말아요. 얘네들은 석유 하나도 없고 사실은 얘네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풍력, 태양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저 어떤 이제 에너지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 친구 그런 얘기 하는데 한국은 대우배달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학자거든요. 네. 우리 이제 서울대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최성원 교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다 태양열을 다 깔아도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못 얻는다 그래요.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로서는 정말 저주받는 국가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나라는 발전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한국, 일본처럼 에너지가 없는데도 저렇게 발전하면서 만들어가는 나라. 이 나라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모델이냐면 세금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를 내면서 그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 산유국이 원하는 미래의 국가예요. 그렇게 바꾸고 있고 그래서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4부에서 이어서 이제 중동 국가의 산업 다각화 그리고 또 이게 방산 경제 관련 협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중동 국가에 K 방산 수출이 뜨겁다고 해요. 네. 터키, 이집트의 K9 저주폭, 이라크의 촌공2 대군 미사일, 이렇게 무기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투기 현대화 사업으로 KF-12 보라매 전투기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 무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일단 우리 무기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미군 장비에 쓰고 있거든요. 네, 호환성이 뛰어나죠. 그렇죠. 우리도 저대충 사고 할 때 호환성 있는 거 하잖아요. 맞아요. 소프트 프로그램도 호환 안 되면 쓰기 힘들잖아요. 예, 제가 애플을 왜 안 씁니까? 너무 힘들어. 뭐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애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등급이요. 예, 저는 무조건 삼성. 삼성. 예. 삼성 거만 쓰고 뭐 안에 뭐 애국자 이쳐가지 마라 거기 우리나라 아닌 것도 많다. 아무튼 껍데기는 삼성이다. 예, 그리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컴퓨터도 항상 저는 MS만 쓰거든요. 네. 근데 익숙하니까. 그쵸. 예, 애플은 한번 써봤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나 뭐 이거 뭐야 이래 안 되는. 근데 똑같은 건 무기책은. 아,
예. 자,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값싸고 네. 품질 괜찮고 네. 호환도 되고 거기다 하나 더 있죠. 뭐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남편. 글쎄 뭘까요? 빠르다? 닦기가 빠르다? 아, 예를 들면은 네. 아니 뭐 빤스 입고 그러면 뭐 제품 품질을 한다고 그러면 뭐 한국 게 뭐 좋아도 독일제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비싸잖아, 독일제. 그쵸.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기술이다. 아, 기술이전. 예, 유럽이나 미국은 팔아먹기만 하고 기술 이전 안 해주나요? 네, 안 해주죠. 근데 우리도 안 해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장점은 기술 이전이니까 해줘야 팔 수 우리 있으니까. 한 개는 해줄 수 있어, 두 개는 해줄 수 있어 하고 꼬시는 거죠. 예, 왜냐면 그럼 왜 기술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 남 PD님이 회장 돈 있으면 사오면 되잖아. 제가 물건을 팔아요. 예. 저한테 사오면 되잖아요. 돈 많다며요. 네. 사오면 되잖아요.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3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석유가 많이 안 풀릴 것 같아 있고, 두 번째는 맨날 사다 쓰니까 쟤네가 갑이고 네. 뭐 비싸게 바가지 CUB도 하고, 그리고 자국 산업도 못 키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국 산업. 산업. 예. 결국에는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산업 다각화의 근본 목표는 뭐냐면요. 세금으로 움직이면서 메이드 인 자기 나라로. 그래서 고용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그 시장에서 다르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 이전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어떠냐면요. UAE가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세트랙 아이하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세트랙 아이라는 게 있을 때 거기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UAE 정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최이가한테 일본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애들하고 회의하는데 일본 야 우리가 인공위성 사업할 때 왜 한국하고 했는 줄 아냐? 우리 일본한테 제안했었다. 근데 이건 니네들은 기술을 안 준다고 하더라. 근데 한국을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한국하고 했다. 그래서 한국하고 우리가 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는데 한국 기술 70%고 우리가 30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완성을 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누구랑 하고 있냐? 나사랑. 나사에 우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 얘기해 준 사람이 외교부 차관이거든요. 네. 한국 카이스트 공부했어요. 석사를 받았어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되게 반가웠다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하고 작업을 할 때 개발하다 맡겼대요. 까지 이제 국왕 왕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왕실한테 보고 가지고 왕실에서 진짜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라. 절대 사오지 마라. 절대 사오지 마라. 왜냐면 사오면 못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대요. 약간 우리나라 그 숨은 스토리 생각나. 맞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엔진 못 만들어서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판다고 조화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합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온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외국 애들이 이제 우리 과선 얘기하다 나 선택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국반 산업은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건 아닌데 그러다 헐레당 털린다. 예,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우리 그 국방 쪽에 있는 분들한테 세미나 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건 잘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뭐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서 뭐 마음을 좀 놓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손을 잡는 오픈해야 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도 기술 이전은 안 해주나요? 잘 안 해주죠. 우리도 이제 뭐 핵심 기술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얼마부터 뚫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 KTX 있지 않습니까? 네. 그 KTX 떼제베가 들어온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기술. 네. 얼마나 치사했는지 아시잖아요. 기술 해준다고 그거 안 해줘가지고. 그 우리가 만든 게 산천이잖아요. 프랑스 애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쩌면 아랫국 같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안 줘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같이 가면서 우리도 물건 팔고 수요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쁘죠. 자, 하나의 기술 줬으면 우리는 더 높은 기술을 발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이나 어떤 그런 유럽 무기를 사다 보면은 살려고 할 때
판매 불가를 막 특히 유럽이 인권 가지고 건다고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사실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도 기술이 어떤 기술이 미국 경우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친미 국가에만 좀 팔 수 있는 제한이.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친미 그 미국이 원하지 않는 말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뭐 이전할 때도 미국이 허락 없이 못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체제뿐만 아니라 국방 체제를 한국처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청했던 게 사우디로 오는 대사를 네. 한국에 금 높은 사람은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아예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구이 시설 치대들의 밀대 변형을 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를 사성장로 출신을 보냈어. 와하. 진심인 거네요. 네, 이것도 진심이고 사우디 진심이었죠. 그런데 네. 국방의 꽃이 피우기도 전에 네. 계엄 사태가 나면서 어. 그러니까 그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럼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니 안 한다고. 그래서 내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 대진 것도 아니고 사우디 대사는 자리를 공석이 돼버려. 아니 국방부 장관은 사실은 저는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장관의 임명해서 감사하긴 한데 지금 사우디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도 말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백이 생겼어. 아니 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을 왜 그거를 한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방 해협 사업에 뭐 그거 문제로 완벽히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군에 많이 경험이 있던 사람이 장 대사에 있는 거 몰라. 아예 기다려 벼 있는 거 하는 거 딱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교수님 중동 국가하고 관계가 궁금해요.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하고 친하다 보니까 우호적인 나라가 그쪽인데 중동 개별 국가랑 우리랑 관계는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만 그전에는 우리하고 아랍 국가들이 조금 이제 불편했던 문제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아랍 국가들이 뭐 불편하다고 뭐 대놓고 내색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이란과의 관계는 사실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묘해요. 왜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란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란과 자꾸만 가까워지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란과 무슨 무기 협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가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는 그렇게 또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빨리 들어 회의를 하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대놓고 너 이란과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북한과 친하다. 북한은 우리의 안중도 없다.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I love you South Korea 이게 무슨 I love you Republic of Korea.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유 왜 이란하고 놀아? 우리하고만 놀아야지 이런 그런 뉘앙스군요. 그렇죠. 이란과 사이 안 좋을 때 특히 안. 근데 요즘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란하고 좀 갈등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한국 좋아하고요. 저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자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언제쯤 미국 같이 아니면 유럽 같이 일본 같이 어디 가도 이렇게 떵떵거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운 그런 어디 될까 우리 괜히 꿈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갈 때 한국 여권을 내면은 우리가 어렸었을 때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와 부러워했대요. 이 사람들 한국 본능이 다른데. 그게 중동에서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나 어떤 영화 같은 문화 산업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교두가 있나요? 아마도 저는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싸이 어디 가든지 다 싸이 맞춤 추고 예. 예 그럼 뭐 다 BTS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에이 뭐 대중문화가 뭐냐고 그러지만 사실 대중문화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예, 한국의 여러 가지 멋진 작품들을 보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오징어 같은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마음 흔들고 그런 거 보고 아 이게 변하는구나. 한국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가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냈는데요. 서양 세계에서는 인간에게도 품종이 있거든요. 제일 하품종이 뭔지 아세요? 하품종이 우리 아시아인이니까 동양 남자 동양 남자 개보다 아르다. 걔보다 아래다. 예, 개보다 아르다. 와, 그 정도의 사람이. 예, 예. 그냥 동양 남자는 그냥 아우 그냥 그 시장에 진입 못하는 게 결혼 시장이라면 예를 들면 아, 진짜요? 예 동양 여자들이 인기 있죠. 좀 신비하고 예쁘기도 하니까 네. 동양 남자들은 뭐 딱 나설 게 없어. 뭐 등치도 크지도 않고 뭐 우리 남자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애들이 예, 뭐 이상해. 그래서 거의 인기가 걔보다 못해요. 걔 아래요, 걔 아래. 네. 요즘 아버지잖아요. 요즘은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생기신 외 같은 분들 물론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니까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한국 남자들의 인기가 좋아졌어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은 중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을 때 훨씬 우호적이고 맞아요. 중에 끄는 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예, 문화의 힘입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제가 약간 그 얘기 나왔으니까 아닌데 마지막 질문이고 중동의 여성들하고 결혼을 할 때 남자는 꼭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동의 여성이 무슬림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중동의 남성하고 한국 여성이 결혼할 때는 한국 여성이 개종을 안 해도 되나요? 예,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슬림 남성은 결혼을 할 때 무슬림 여성이나 크리스찬 여성이나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뭐 무슬림 남성은 결혼하는 여성의 그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성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남PD님이 예를 들면은 결혼하셨죠. 예,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뵙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요 어떤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이 좋아하는 여성이 무슬림 여성이다. 그러면 이 여성과 결혼하려면 거의 10중 8구 거의 100% 현지 사인으로도 개종을 해야 돼. 아 그냥 무늬만이라도 해야 누님만이라도 무슬림 남성으로 돼야 돼. 그래야지 신부 측 아버지가 오케이를 해요. 아. 그리고 신부 측 아버지가 오케이를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무슬림 남성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할례. 할례를 해야 돼요. 포경 수술. 그거 해야 되는.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가 나는 포경 수술했다, 할례를 했다. 그럼 그걸로 오케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장인 될 사람이 다시 하라고. 다시. 야, 그건 네가 한국에서 한 거는 그거는 한국식 포경 수술이지 무슬림식으로 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하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결혼은 쉽지 않구려.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다 이기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은 뭐 이란 여성과 결혼한 사람, 뭐 무슬림 여성과 결혼한 사람들 이게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그러면 그게 네, 퀴니지 같은 데는 여성 인권이 묻고 되게 세속화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세속화됐죠.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 집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체적으로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려면 네. 그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집안과 남성의 문제예요. 집안의 문제나. 네, 아버지들. 네. 그거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공평한 개입이라고들 많이 얘기하. 아, 이 무슬림 남성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공평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방법도 하나 있긴 해요. 아고 있다는 게. 예, 무슨 여성이 도망 나오면 됩니다. 아 도망 나면요. 도망 나오면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가끔 막 명예살인 이런 거에. 아니 이게 명예살인 하는 거는 모든 무슬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데 명예살인은 이슬람의 관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슬림들 중에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네.
특히 이제 터키 이제 푸르드족이라든지 연중 무슬림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요르단이라든지 팔레스타인 같은 게 있긴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이슬람에서 권장하고 이슬람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꾸람이 그 예, 악습 중에 하나예요. 악습. 근데 멀리 가볼 거 없이 우리나라도요. 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딸들이 밖에 나가서 몰래 연애하고 그러면 시간망신이라고 막 아버지가 딸이 가준 적도 있고 뭐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죽이지만 않다뿐이지 우리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경전에 있으면 못 바꾸고 이박. 이 정경에서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조금 이쪽에 세속화되면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이슬람과 상관없다니까요. 이슬람 문화가 아니야. 이슬람 문화가 아니고 그냥 이슬람 문화가 아닌데 무슬림들 중에 사니까 그게 이슬람 문화로 알려지는 거죠. 교수님 이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문화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좋은 봄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 몽달책방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두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